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선 발표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저 일단 개발자도 아니고 좀 더 주니어 연차에 있는 분들께 제 경험을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커리어 전환을 하게 되었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국에 온 지는 이제 한 3년 차 정도 되었고요. 제 은행에서 분석가로 일하고 있지만 금융 모델링 같이 좀 거창한 분야는 아니고 은행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UX, UI 디자인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찾기까지 제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영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잘이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는 저는 일단 열심히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진 팁들을 공유해드리면 제 다음에 오실 분들은 조금 더 잘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넣었습니다. 파트 1. 하고 싶은 것을 찾기까지의 여정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첫 페이지에 나왔던 것처럼 이 제목처럼 저는 원래 연출 전공으로 연극영화과를 다녔었는데요. 처음에 진학을 할 때에는 딱히 큰 생각이 없었어요. 고등학생 때는 제가 뭘 하고 싶다는 강력한 생각이 없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연극이나 영화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품 속에서는 뭐든지 되어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연극영화과 어떨까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가벼운 생각을 하고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갔는데 와, 주변 사람들이 연기에 죽고 막 연기에 사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기초 연기 시간에 다들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연기를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이제 형편이 어려워져서 연기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시에 수업을 듣고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청소하면서 문 밖에서 막 수업 듣고. 그리고 다른 친구는 입학 전에 아예 극단 생활을 먼저 하다가 좀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해서 들어온 친구도 있었고, 또 한 분은 한 40년 전쯤에 입학을 하셨다가 개인 사정으로 이제 그만두셨는데 중년이 되셔서도 이제 잊지 못하시고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재입학하신 분도 계셨어요. 듣고 있다가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이 전공을 택한 것이 아닌가. 나는 이 친구들처럼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가? 약간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해보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해에도 학교를 다녔는데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게 되어서 좀 결국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사람 심리나 상호작용에 관심이 많았고 미디어 좋아했으니까 살짝 틀어서 수능 다시 보고 신문방송학과에 다시 입학하게 됐습니다. 늦게 온 만큼 열심히 해서 3년 안에 이제 학점 다 채웠고요. 마지막 1년은 인턴 생활을 하면서 만족도 높게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직업이 될 만한 것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고 또 잘해요. 근데 이걸 살려서 직업을 갖기에는 먹방 유튜버가 될 만큼 재능은 없는 것 같고요. 딱히 직업으로 삼고 싶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뭔가를 찾아내는 게 힘들다 싶으시면 여러 가지 산업군이나 직업 이름을 나열하고 소거를 해가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개발자로 예를 들면 내가 컴공과를 나와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프론트에 집중을 할까, 백에 집중을 할까, 어떤 언어에 집중할까, 약간 이런 고민을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연극영화과를 중퇴하고 통계학과나 컴퓨터공학과처럼 관련 전공도 아닌데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신문방송학, 언론정보학도 사회과학의 일종이라서 영상 만들고 아나운서 배출하고 이런 거 외에도 논문도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공 필수 과목 중에 연구방법론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네. 첫 OT 시간에 교수님이 보여주신 영상이 제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 왼쪽에 보이시는 자연재해는 예측 불가능한가? 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주제였어요. EBS에서 찍은 다큐멘터리였는데
이제 막 연구소에서 박사님들이 과거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어떤 패턴이 있고, 아, 이대로면 미래에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약간 예언같이 예측을 하시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인 거예요. 천재지변이라는 게 예측하기 힘들고 막을 수가 없으니까 천재지변이잖아요. 근데 천재지변이 일어난 상황들을 지켜보니까 아, 이런 때는 이런 요인들이 있더라. 이제 오른쪽 이제 도식화된 부분 보시면 이런 것들은 다른 이러한 어떤 요인들에 의해 촉발이 되었고 그에 의하면 천재지변에 이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이만큼이더라라고 그거를 수치화시켜서 숫자로 나타내는데 그 새로움에 완전 빠져들었어요. 저는 이제 연극영화과 다녔으니까 조금 더 질적 연구론? 예를 들면 1대1 인터뷰를 한다던가 토론을 한다거나 어떤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고 물어보는 방식만 그때까지는 조금 익숙했어서 이런 양적 연구론에 엄청 매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빠져들었냐면 와 이거 진짜 현대판 마법사 아니야 예언가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한창 유행이죠. 막 혁신적으로 등장한 챗 GPT나 AI 스피커처럼 정말 마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뭐 선형 대수나 뭐 통계처럼 수학이 조금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수학이 엄청 많이 도와주고 있죠. 저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좀 교내 데이터 수업들 이제 교내에서 통계 수업들 그런 거 위주로 수업을 수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제 길에 확신을 갖게 된 계기는 대외 활동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코바코라고 이제 한국광고교육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광고 수업을 들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광고를 통해서 우리 상품 정말 매력 있지?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까를 고민하는 게 진짜 재밌었고 또 그게 상품 매출처럼 눈에 보이는 수치로 바로바로 나타난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제 이 광고 교육원에서 어떻게 소비자를 파악하고 어떤 접근을 할지 이제 기획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광고인이 돼야겠다. 아, 광고인! 이런 마음으로 광고회사 인턴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언제나 이제 배웠던 것과 현실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막 전통적인 광고들, 뭐 TV, 라디오 이런 거 말고 디지털 있잖아요. 이제 뭐 한번 뭐 온라인 쇼핑몰 들어가시면 쿠키가 계속 따라다니죠. 이제 그런 광고 클릭률, 전환율 등 좀 데이터를 보는 퍼포먼스 마케팅이 좀 더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속된 말로 이제 데이터에 살짝 미쳐서 데이터 드리븐하다고 하죠.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보는 회사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들어간 외국계 IT 회사에서는 사내 교육 플랫폼이 있어서 여기서 SQL을 엄청 배웠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한국지사 철수를 해버리는 바람에 좀 더 데이터 보고 싶은데 싶어가지고, 아, 이번 아예 리서치 회사를 가보자. 데이터만 잔뜩 보는 회사를 가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도 저 아직 졸업 안 했어요. 저 3년 만에 학점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년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인턴 직무로 여러 가지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리서치 회사는 이제 장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약간 컨설팅 같은 느낌이니까. 그래서 설득적인 논리를 제시하는 법은 많이 배웠는데 아무래도 소비자 인사이트를 분석해주는 곳이다 보니까 좀 직접 운영하는 게 없어서 좀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국내 IT 회사, 여기가 카카오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공채 인턴 광고를 냈는데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재미로 참가했던 UX 개선 공모전에서 상을 탔었거든요. 그래서 좀 재능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엔드 유저랑 제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마케팅도 뭐 운영도 리서치도 아니라 프로덕트가 아닐까 싶어서 이제 재미있는 주제가 과제로 나왔길래 작성을 해봤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다른 분들과 팀을 짜서 2달 동안 이제 개발 딱 직전까지의 기회가 막 MVP 프로토타이핑까지 만들어가는 과제를 했는데 이걸 하면서 나는 B2C, B2B보다는 B2C, 그러니까 기업한테 파는 프로덕트보다는 일반인의 이런 일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재미있구나.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게 막 천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쪽 직군에서는 내가 가진 약간 유니크한 매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4번 정도의 인턴을 통해서 제가 뭘 좋아하고 상대적으로 잘하면서도 좀 직업으로 삼을 만한 게 뭔지 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파트 2,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됐는지 알게 되셨고요. 이제부터는 영국에서 잘 살아남기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저는 요즘 유행하는 MBTI 중에서 J 성향이 제일 정말 높은 사람이에요. 이제 계획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행 갈 때도 막 엑셀로 일단 다 정리하고 보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뜩이나 좀 주도 면밀한 성향인데 저로서도 약간 유학도 아니고 취직을 하러 다른 나라에 간다는 건 조금 베팅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생각이 진짜 많았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정리를 해보니까 한 1, 2년 있기에는 인생에 후회 없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많은 걸 배우고 오지 않을까 싶어서 결정했다가 지금까지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영국은 기회가 많은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저도 워홀 출신이고요. 이제 영국은 워홀을 유스 모빌리티 스킴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냥 통칭 이제 워홀이라고 할게요. 워홀을 지원하는 나라들 중에서도 당시에는 제일 긴 이제 2년 동안 체류를 할 수 있었고 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사무직 취업에도 좀 제한이 없었어요.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막 호주 워홀 막 이런 걸 많이 생각해서 그러니까 농장에서 딸기 따고 막 고기 썰고 약간 이런 알바를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확실히 데이터 관련된 일자리가 한국보다 월등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먼저 살고 있던 친구도 있어서 아, 이 친구 맘 바뀌어서 한국 돌아오기 전에 가야 좀 덜 외롭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친근함이에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라는 친근함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유럽에서 교환학생을 했었어요. 스웨덴이랑 네덜란드에서 살았는데, 이제 물론 그들도 영어를 잘하긴 하지만, 실제로 장을 보러 슈퍼마켓에 간다거나, 정부에서 날아온 뭐 우편물을 읽는다거나, 하다못해 표지판을 읽는데에도 현지어가 필요한 순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현지 사회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해리포터, 뭐 셜록, 축구, 뭐 손흥민,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친근함이 있는 영국이 괜찮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운전을 잘 못하는데 서울하고 좀 비슷하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는 점도 플러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환경인데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했는데 왜 제가 세 번째에 넣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테크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누구든지 생각해 봤을 법한 꿈인 아, 언젠가 빅테크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제 한국은 약간 그들에게 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프로덕트와 관련된 롤들은 본사나 이제 아까 앞쪽에서 환님이 이제 면접 보셨던 뭐 약간 미국 본사나 이제 각 대륙 헤드쿼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유럽 헤드쿼터인 영국에 가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사실 제가 유년기 잠깐을 해외에서 살았었는데 좀 다시 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해 보시면은 그런 충동 조금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의존적인 성격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컴포트 존이라고 하죠. 그걸 한번 벗어나서 독립심을 키워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은 이제 유럽은 기차든 비행기든 연결이 조금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겠다 생각해서 아, 유럽을 가야겠다, 영국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전략적인 취업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페이지는 이제 흐름상 여기에 넣긴 했는데 사실 대학교 3학년 때 유럽 교환학생을 다녀와서부터 좀 전략적으로 생각했던 내용이에요. 이제 해외 취업에 앞서서 이 세 가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어민만큼 아니면 원어민보다 현지 언어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눈에 띌 만한 학력이 있을까? 내가 엄청난 경력이 있을까? 여기서 눈에 띌 만한 학력은 최소 석사 이상 내지 아이비리그 정도의 학벌이고요. 경력은 한 5년 이상 정도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신입이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내가 한국에서 좀 준비해가는 스펙이 거기서도 먹히려면 좀 인터내셔널하게 이름이 있는 외국계 기업 위주로 지원을 해야겠다. 내가 여기서 최소한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진짜 빅 네임에서 일을 하면 외국에서도 삼성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위주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앞서 제가 인턴했던 회사들 모두 이제 카카오 빼고는 다 이제 외국계 기업이었어요. 실제로도 영국에서 인터뷰 볼 때 인지도가 확실히 카카오보다 앞서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 기술이 있고
또 현지인으로도 수요를 채울 수 없는 직군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럼 이제 내 성향과 맞춰 데이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발도 잠깐 공부를 해봤는데 막 제 이상향은 이미 막 자비스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현실은 구구단 계산기를 만드니까 아 이거는 아 갭이 너무 크다 생각을 했고 그냥 이제 데이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아, 나는 영어로 전달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은 그 꿈을 이루기가 되게 취업을 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데이터와 관련된 경력을 1, 2년 정도 쌓아서 가면 취업이 수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해외 취업도 취업인데 제 적성을 찾는 게 저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여기 조금 막 저기 조금 이렇게 경력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치만 이제 지금 시니어가 되었을 때는 그 앞을 조금 다 도메인 지식으로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소했던 사내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 직장을 잡고 영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환님처럼 한국에서 열심히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영국 오고 바로 이제 다음 날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리암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전 조금 더 좀 축약해서 말을 할게요. 한국보다 진짜 전투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 이거는 제가 인턴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서 조금 더 책임감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보이시는 게 이게 각 나라의 리더십 스타일을 도식화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맨 왼쪽 상단에 있는 영국, 제가 빨간색 박스를 해놨는데 확실히 리더십이 굉장히 캐주얼합니다. 이 하얀색 동그라미가 이제 리더십이고 아래 이제 검은 것들이 이제 실무진들인데 확실히 이렇게 포용하는 캐주얼한 내용이고요. 반면 아쉽게도 이제 이 총 도식에서 한국이 없었어가지고 제일 비슷한 이제 일본의 리더십 스타일을 가져왔어요. 근데 확실히 굉장히 이제 위기적이죠. 중간 매니저 있고 그 위에 매니저 있고 이렇게 약간 상명하복적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해가 편하게 예시를 드리면 영국은 막 그룹 CEO가 지나가도 아 물론 좀 떨긴 떨어요. 조금 어려워하긴 해. 근데 그래도 뭐 How's it going? 하면서 약간 스몰 토크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각종 미팅 때에도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 말해야 하고 승진이 하고 싶을 때에도 약간 한국은 막 아, 때 되면 해주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알아주겠지. 이렇게 이러잖아요. 네,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의 라인 매니저나 승진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해야 돼요. 아, 나 승진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승진시켜줄 거야? 뭐 얼만큼 하면 시켜줄 거야 이렇게 로드맵을 짜야 돼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부분은 앞서서 리암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뤄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저희가 발표 자료를 공유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쓰는 워딩이 비슷해서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확실히 영국은 나대는 타입이 소통을 잘하고 자신감이 있다고 비춰지는 곳이에요. 이제 여기에 런던 정치경제대학교라고 LSE라고 굉장히 이제 명문대가 있는데 거기 MBA 수업에서는 네트워킹을 다루는 수업이 따로 있을 정도로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스테이크홀더 매니지먼트는 이제 필수적인 센스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약간 서구권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락다운을 몇 년씩 하다 보니까 약간 재택근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자기 어필을 열심히 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처음 입사하자마자 80명 넘는 시니어 리더십한테 위클리 리포트를 보냈어요. 막 너무 떨렸는데 한국이었으면은 이제 막 갓 들어온 막 신입한테 그런 애를 절대 시키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돼서 조금 그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좀 더 소통하고 제 이름을 좀 각인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저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들어간 지 2달이 되었을 때 제 사수였던 팀원이 갑자기 퇴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랴부랴 막 그분이 작성한 코드랑 막 대시보드 익숙해지는데 막 시간이 꽤 걸렸어요. 막 이때는 막 SQL도 막 좀 막 걸음마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한 3개월 뒤에 한참 이제 빅테크가 붐이었을 때 한번 넣어볼까 했는데 막 갑자기 인터뷰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 났어. 막 일주일 휴가 내고, 막 갑자기 막 벼락치기 하고, 막 이래서 이제 코트를 봤는데, 아, 거기는 거의 머신 수준으로 잘하는 걸 원하는 거. 이렇게 띡 누르면 띡 답장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떨어졌는데,
서류 통과하는 것도 힘들어서 이제 인터넷 보면 또 뭐 리엄님이나 앞에 말씀하신 거 보면 환님 말씀하신 거 보면 리퍼럴이라고 하죠. 내부 추천인 구한다는 굴들이 되게 많아요. 확실히 리퍼럴 통하면은 합격률도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서류 통과하는 것도 힘든데 붙었는데 이렇게 온 기회도 잡지 못하나 싶어서 진짜 자책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거의 자기 혐오 생길 정도였는데 좀 이거를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풀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에 절치부심을 하고 사내외 회커톤에 엄청 참여를 해서 많이 배우고 뭐 좀 감사하게도 상도 탔고요. 이제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면서 익숙해지는 게 업무 시간을 활용한 배움이다 보니까 회사도 좋고 저도 좋고 윈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NLP 쪽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 하면 뭐 코멘트 분석 같이 좀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다녔던 저희 회사는 배움에 관용적인 회사라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내에 멘토십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제가 파이썬을 좀 더 좀 고급 파이썬을 배우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아예 백엔드 디벨로퍼랑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1대1로 조금 더 딥하게 배울 수 있었고, 뭐 유뎀이나 뭐 한국어로 치면 패스트 캠퍼스 뭐 이런 조금 강좌 사이트에서 되게 많은 영상을 수강하면서 일을 갈면서 다음에 이런 기회 오면 놓치지 않겠어 막 이러면서 커리어 발전에 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적진 않았는데 앞서서 댓글을 보니까 비자 관련 얘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년이었던 워홀 비자가 만료가 되는 시기여서 영국에는 글로벌 인재 비자라는 게 있어요. 미국으로 치면 이제 E1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에도 영국이나 캐나다에도 비슷한 이름으로 있는데 그 비자로의 전환도 성취를 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 다녔던 회사가 되게 괜찮은 회사라서 거기서 많이 배우고 갈고 닦은 결과 저는 지금 로이드라는 은행에서 시니어 데이터 분석가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요. 연차보다 굉장히 빠르게 시니어를 달게 되었습니다. 저도 빅테크 가고 싶었는데 뭐 오히려 재작년에 갔다가 이제 작년에 구조조정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국에서는 이제 제 나이와 연차에 받기 힘든 연봉과 여기 적혀져 있는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감사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제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디자인 조직 리더분께서 선물로 주신 책이에요. 약간 이런 깨알 정성에 감동을 받았는데 디자인 띵킹에 대한 책이었는데 이렇게 약간 개인 스티키 노트 이제 포스트잇까지 붙여가지고 선물해 주셔서 너무나 감동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직장을 찾을 때까지 저는 주로 링크드인에서 공고를 봤는데요. 요즘 들어 인기 있는 플랫폼 중에 오타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링크드인보다 훨씬 더 작은 느낌이에요. 그래서인지 오타 직원들이 공고가 올라온 회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뒀더라고요.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뭐 어떤 상황에 있는지, 뭐 총 직원은 몇 명이고, 뭐 최근 뭐 얼만큼 퇴사를 했는지 약간 사람인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평균적으로 이 직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력에 따라 얼마 정도 받는지 그 밴드도 적어놔서 좀 더 이 업계나 이 직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해 두셨습니다. 또 이제 인터뷰 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곳은 글래스도어라는 곳인데요. 여기도 이제 링크드인처럼 공고도 올라오는데 저는 주로 구성원들이 매긴 점수라든지 뭐 평가, 지금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하신 평가들, 그리고 이제 인터뷰 후기 등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기출 문제들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회사가 있다면 이 글래스도어에서 꼭 미리 검색해 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이제 다음은 조금 더 지역적으로 기술 인터뷰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던 코딩 테스트 방식은 이제 총 한 세 가지 방식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1대1 라이브 코딩 방식이고, 두 번째는 시간 제한이 걸려있는 플랫폼에서 코드를 제출하는 방식, 세 번째는 이제 워드에 이제 적어서 PDF로 이제 답안을 서밋하는, 죄송해요. 서밋하는 방식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에 코더패드, 해커랭크, 뭐 구글닥스, MS 워드 같은 프로그램을 각각 썼어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주고 프로라고 하는 약간 자비로운 기업의 경우에는 그냥 PDF로 보통 제출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이제 제가 코딩 테스트를 준비했던 플랫폼들인데요. 제일 왼쪽에 위치한 스트라타 스크래치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해외 플랫폼인데 각종 빅테크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모아놨어요. 직접 거기서 코드를 실행해보고 답도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쪽에 이제 빅테크들에서는 자기들 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 자기들 상황을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내용에 대한 문제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어떤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구나 이런 것도 조금 파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리트코드, 뭐 백준, 프로그래머스는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좀 제너럴한 문법을 익히고 알고리즘에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앞에서 당연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앞과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회사들의 면접을 보거나 오퍼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실 법한 회사들만 나열을 해봤는데 이 외에도 스타트업을 포함하면 더 많을 거예요. 이게 자랑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라는 조금 확신을 드리고 싶었고 앞선 방법에 대한 신뢰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하나하나 로고를 복붙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길 다 붙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면접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니까 면접 실력이 더 나아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기타 구직 팁인데요. 영국에서는 이제 CB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환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커리큘럼 바이테라고 해서 한국의 이제 이력서와 경력 기술서를 합친 듯한 느낌의 서류예요. 이제 이력서보다는 살짝 길지만 경력 기술서보다는 좀 짧고 신입인 경우에도 학교에서 맡았던 학생회장 롤 마저 막 적을 수 있어요. 프로젝트 등도 적을 수 있고 그래서 한국의 이력서와는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르니까 검색을 많이 해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제가 이제 지면상 여기엔 넣지 않았고, 이제 한 문장으로 추천을 드리면은 잡공고에 적힌 키워드를 좀 많이 응용을 하셔서 적으시는 게 좋고, 수치화해서 작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영국은 학벌보다는 학력과 경력을 더 높게 치기 때문에 완전 신입이신 경우에는 이제 1, 2년 정도 경력이 있으실 경우에 조금 더 수월하게 취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지원 공고에 적힌 조건이 100% 만족하지 않더라도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시니어 레벨이 아닌데 하면서 지금 공고에 지원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뭐를 절대로 얻지 못했겠죠? 그리고 인터뷰의 경우에는 영국은 보통 다 비디오 콜 위주로 봐요. 그래서 한국처럼 뭐 날짜를 정해주고 뭐 언제 이제 시간 내서 뭐 만나서 봅시다라기보다는 가능한 날짜를 먼저 물어보는 식으로 해서 인터뷰어와 날짜를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크게 인사팀, 기술 인터뷰, 실무진 인터뷰, 뭐 더 필요하면 임원 인터뷰도 보는데요. 1라운드는 인사팀과 간단하게 이제 지원 동기, 비자 상황 등을 물어보는 편이고, 이어서 케이스 스터디 혹은 코딩 테스트, 그리고 리암님이 이제 강조하셨던 컬처 핏 등을 봅니다. 라이브 코딩의 경우에는 무조건 think out loud, 막 조용히 그냥 이제 코드만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코드를 짜게 되셨는지를 좀 읊어주면서 내 생각의 플로우를 설명을 하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데이터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니까 일단은 뭐 셀렉트를 하고 from 이쪽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약간 뭐 캡션을 달아준다 이런 느낌으로 같이 흐름을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긴장하지 마시고, 이게 말이 쉬운 거 알거든요? 근데 회사 면접은 소개팅하고도 같아서 나 또한 이 회사가 마음에 드는가를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서 안 맞으면 드는 스트레스 비용이나, 그래서 또 딴 데 구해야겠는데 싶어서 드는 약간 이직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팁으로, 이게 아까 환님이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더 질문할 거 없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없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뭐라도 하나 더 회사에 관한 거 물어보면서 관심 있다고 어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막 소개팅 가서 막 말없이 있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해하실 빅테크 면접의 특징에 대해서 후기를 섞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약간 빅테크 말고도 조금 제너럴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따로 이렇게 페이지를 빼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국은 한국하고 다르게 공채 개념보다는 수시 채용 개념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래서 항상 공고가 언제 뜨는지 좀 시시각각 보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롤링 베이시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서류 접수하시고요. 언제까지 합격, 불합격 알려드립니다라는 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리 채워지면 끝납니다. 공고가 올라오면 빠르게 서류 지원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저도 이제 구 페이스북, 현 메타와 면접을 많이 봤었는데, 저는 제가 지원한 것도 아니고, 이제 사내 리크루터가 제 링크드인을 보고 접근을 해서 이제 조율된 인터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1시간 전에 자리 채워져서 더 이상 면접 안 봐도 될 것 같아라고 연락이 와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입 공채 같은 개념인 그레듀에이트 스킴이나 이제 인턴은 비자 지원을 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줬던 것처럼 내부 추천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100번 말해도 진짜 중요하지 않지 않은데 받으실 수 있다면 받는 것이 인터뷰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류는 보통 통과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100% 보장을 못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부 추천을 받은 게 면접까지 간 경우는 많지 않았고 제가 조금 욕심 부려서 지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혼자 지원을 했던 거는 보통 조금 서류를 통과를 했던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약간 반반입니다. 뭐 레퍼럴 받는 거 좋지만 거기에 100% 의존을 하기보다는 일단 내가 이 공과 매칭이 되는가, 약간 내가 여기에서 원하는 그런 조건들을 좀 갖추고 있는가를 조금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는 3에서 5라운드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회사들보다는 빅테크가 조금 더 검증 과정이 많은데요. 그래서 대다수의 경우에 1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빅테크는 무조건 코딩 테스트 1대1 라이브로 진행되고요. 이게 누가 보고 있으면은 이게 될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고 빠른 딜리버리를 하는 게 좀 진짜 쉽지 않은데, 그래도 think out loud 하면서 하면은 이게 1대1로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 이제 면접관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천천히 하시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빠르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협상인데요. 이게 한국하고 제일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떠한 이제 한국은 이제 어떠한 연봉 밴드가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조율을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이전 직장에 뭐 플러스 10%, 20%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이제 영국은 연봉 밴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처음과 끝 구간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의 연봉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밝히면 안 돼요. 그래서 제 주변에 막 더블, 막 깎더블, 막 3배 이렇게 높여서 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연봉에 대해서는 나의 expectation을 오픈하지 마라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본인의 인터뷰 퍼포먼스와 협상 능력에 따라서 최종 패키지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지원이나 연봉 밴드는 이제 시간 낭비하기 좀 그렇잖아요. 서로 조건 안 맞으면은 빨리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물어보시는 것이 좋고 정확한 연봉과 패키지는 보통 인터뷰 다 끝나고 오퍼 받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질문이 조금 있어서 저도 이 내용 조금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첫 번째는 지원 공고 70% 만족의 기준은 채용 조건에서일까요? 아니면 우대 조건까지 포함일까요? 인데요. 이제 한국은 이제 인재가 정말 많으니까 우대 조건도 거의 어떻게 보면 필수 조건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원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미니멀한 조건, 최소 필수 조건에서 70%면 넣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뭐 한국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는 다 각자 이력서 플랫폼이 있으니까 매번 바꿔야 되고 자소서도 써야 되는데 영국은 이제 이력서 뭐 CV 플랫 하나 딱 템플릿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걸 그냥 다 이제 다 흔히 속기 말해서 뿌린다고 하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조금 조건 맞는다 싶으면 다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 지원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면 지원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혹시 지원 공고는 주로 어디서 보고 지원하셨나요? 링크드인 보고 서류를 지원하는데 서류 통과가 쉽지 않아서 서류 통과 확률을 높이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링크드인 보고 이제 거기서 지원을 하실 때 링크드인에서 팝업이 떠서 거기서 바로 간편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회사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홈페이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간편 팝업이 뜨는 경우에도 이제 회사 홈페이지로 가서 직접 지원을 하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리크루터들도 여러 가지 플랫폼의 채널에 이제 홍보를 했겠지만 자사 플랫폼을 제일 많이 확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서류 통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 공고에서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 키워드가
키워드들이 내 이력서에 얼마나 많이 녹여져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ATS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이제 오토매틱 약간 자동 필터링 시스템이에요. 우리 잡 공고랑 이력서랑 얘네가 어느 정도 이제 매칭이 되는지 텍스트를 이제 쫙 뽑아내서 이제 보는 거죠. 비교를 하고, 아, 얘는 안 맞는 것 같아 하면 바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뚫기 위해서는 약간 잡공고를 내 이력서 얼마나 녹여냈는가, 같은 경험이라도 얼마나 더 연관 지어서 보이게 했는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이력서가 아니라 이메일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하나만 이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데이터 분석 직무는 AI에 의해 대체되기 쉬운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현재 업무가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면 다음 스텝으로 어떤 잡을 생각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AI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어, 네이버에서 진행했던 클로버 AI 러시라는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생각했던 AI에 대한 내용을 말을 했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등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AI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AI를 가지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에서 이제 콜센터라고 하죠. 콜센터에 대한 수요를 좀 줄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객 입장에서도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고 회사 입장에서 거기에 드는 좀 인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컨버세이셔널 챗봇, 약간 대화형 챗봇으로 다 바꾸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먼 미래에 보면 AI로 다 대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추가적인 공부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긴 내용 들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년 뒤에는 또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제 꿈을 이뤄가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울컥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